맞습니다. 네. 오늘은 제가 이렇게 준비한 내용은 여기 요 참고 자료에서 발췌 있잖아요. 발췌는 제가 직접 했거든요. 책의 내용을 쭉 발췌를 했어요. 근데 발췌하다가 보니까 일부는 별로 이렇게 너무 내용이 뻔해가지고 없어가지고 그냥 아예 쓰진 않은 것도 있거든요. 이런 것들 발췌하고 요 본문을 가지고 한번 제가 챗GPT에다가 정리해줘라고 던졌거든요. 이게 지금 앞에 내용은 챗GPT가 정리해준 내용입니다. 거기에 이제 제가 살짝 이렇게 강조만 한 거고 그대로 지금 옮긴 거거든요. 어떠세요? 박성호 박사님 어떠세요? 신기합니다. 저도 저희 GPT 그걸로 갖다가 유료로 해갖고서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저는 유료죠. 유료해야지 이렇게 많이 할 수 있으니까. 네. 지금 전면적인 유료는 아니죠, 지금? 일단 사용은 유료입니다. 유료로 그렇죠. 일부 그것도 있죠. 근데 좀 제약은 있지만. 근데 나는 얘가 이렇게까지 해줄 수 있을 거라 몰랐어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책 정리에 새로운 장이 열렸다. 근데 가끔 딴소리를 하는데 여기 말고 다른 말을 막 갖다 넣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 빨리 차단해 주는 거가 이제 프롬프트에서 그거 쓰지 마. 이걸로 다시 본문을 다시 충실하게 기반에서 다시 요약해 줘. 뭐 이렇게 해줘야 돼요. 그래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정리된 뇌의 7장하고 8장인데요. 7장은 비즈니스 세계에서 어떻게 정리가 되는가에 대한 건데, 이제 약간 이제 후반부로 갈수록 이 정리된 뇌의 경우보다는 결국 이분의 핵심은 주변에 어떤 정리 정돈이 잘 돼서 검색을 빨리 할 수 있으면 그게 최적의 프로세스다라고 하는 것이 이분이 주장하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 정리 전동과 그리고 이 지식의 어떤 뇌에 있는 것을 외부에 파일이든 뭐든 이렇게 잘 바깥에 이렇게 꺼내 놓는 거, 이런 부분들이 되게 중요하다, 뭐 이런 얘기를 조직 차원에서 이제 또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프로젝트의 성공이나 뭐 이런 견제, 이런 것들을 할 때 이 파레토의 최적화 원칙이 있는데, 이게 지금 되게 최적 원칙이 뭐냐면, 이게 이제 경제에서 나오는 용어인데요. 이게 이 최적의 상태, 파레토 최적의 상태가 되면 더 이상 뭐 서로가 객체가 이익에 더 조금만 움직여도 이익이 가장 최적화되어 있는, 서로에게 가장 최적화되어 있는 상태, 그런 상태를 얘기한대요. 근데 이런 상태는 거의 있긴 어렵지만, 이런 상태를 이런 어떤 의사결정을 하거나 대규모 도시공사를 하거나 이런 견제와 균형을 통해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원칙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라면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기능의 전문화에서 조직 내 인력의 수익성과 생산성을 높이는 데 기여를 한다, 이 기능의 전문화가. 그리고 노동자들 간의 지식과 기술의 공유를 통해서 업무의 외부화가 가능해진다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누구 한 사람이 다 복잡하게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지식을 이렇게 외부에 서로 공유하고 서로 소통하게 함으로써 이 지식을 혼자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이 가지게 함으로써 이제 생산성을 높이는 그런 어떤 것이 조직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조직이 이 데니얼
데니얼 맥컬럼에 의해서 이제 조직이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이런 조직도가 그려지면서 그런 한 사람이 아니라 조직이 그 지식을 서로 같이 공유하고 관리하는 이런 게 이제 가치 창조의 방법으로 이제 비즈니스가 생긴다는 거죠. 비즈니스 세계에서 이제 발생한다는 거죠. 그래서 조직 내에 이제 신입사원들이나 이제 적응력은 이 신입사원들이 있는데 이 적응력은 뭐냐면 누가 어떤 지식을 가지고 있는지 알고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출중한 사람이 결국 적응력에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래서 우리 신입사원들이 사실 필요한 거는 자기의 역량, 우리 회사에 와서 역량에 대한 어떤 발굴도 중요하지만 우리 기존에 있는 사람들과 우리 직원들과 또 연결해 주는 것도 되게 중요한 내용인 것 같다라고 하는 것을 요 책에서 좀 보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지위계통 최소화의 법칙은 이런 어떤 가치 창조할 때 지위계통은 최소화해야 한다. 그러니까 뎁스라고 하죠. 지위 이렇게 조직의 구조도가 너무 많아서 그 불필요하게 너무 많아지면 안 되고 이 계층 구조는 최소화해야 되고 그래야지 조직의 효율성이 높아진다. 왜냐하면 뭔가 찾으러 갈 때 바로 찾아갈 수 있는 검색 조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가 되고요. 이런 어떤 계층 구조의 조직화와 의사결정에는 보통 이제는 의사결정 표준 모델에 의하면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사람들이 이제 감정적인 요인을 뭔가 그 영향을 받지 않고 누구나 합리적으로 가장 최적의 것을 선택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뇌가 다양한 영역에서 참여하는데 이 뇌가 그렇게 합리적으로 선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결국 감정적인 요인들이 많이 가미가 되고 이 의사결정할 때 그런 것들이 된다고요. 그래서 이러한 어떤 뇌에서 그 각각의 혜택과 비용을 평가하고 뇌의 영역에서 그러니까 이게 혜택이야 비용이야. 그리고 그 휴리스틱이 이제는 그냥 이렇게 뭔가 이렇게 치트키처럼 이렇게 뭔가 찾아가는 이게 맞춤형으로 찾아가는 뭐 그런 어떤 단 과정이거든요. 이것도 하나의 방법론이긴 한데 그리고 그런 어떤 방법론에 의해서 그리고 인지적 충동에 의해서 판단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혜택과 비용을 결정하는 영역이 뒤에 보면 이제 그 뇌의 어떤 영역이 있거든요. 그 영역이 그런 것을 고려해서 판단한다는 것이고 그리고 군대와 회사에서 운영이나 작전이네요. 원활하게 이어지기 위해서는 이 상급자와 하급자 간의 신뢰가 상당히 중요하다. 이게 얘기고요. 그리고 이러한 신뢰는 정직함을 기반으로 한다. 그래서 정직하게 상급자와 하급자가 서로 마음을 터놓고 얘기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원활한 운영은 이 신뢰가 중요하고 근데 이제 가끔 상급자들이 권한이나 그 결정을 하급자한테 주는 것을 좀 꺼려서 그게 이제 꼭 내가 뭔가 갖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죠. 내가 이걸 놓치면 쟤한테 깔보일 거야라고 생각해서 그걸 안 주는 이런 어떤 그 경우가 있고 이러한 것들을 합리화하는 상급자들도 있다라고 했고요. 근데 인간은 사회적 동물로서 대부분 주위 사람들과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무의식적인 행동을 조절한다라고 해서 이거를 사회적 비교 이론이라거든요. 그러니까 주의와 그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무의식적으로 행동을 조절하는 어떤 기제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뇌 속에는. 그런 사회 비교 이론에 의해서 서로 형평성과 공정성에 대한 감각을 우리 선천적으로 타고났다, 뇌가. 그래서 우리가 의도하지 않아도 뭐 갈등이 되면 좀 피하고 싶고 뭔가 누구하고 부딪힐 것 같으면 안 하고 싶고 뭐 이런 것들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뭔가 불공정한 대우를 받았을 때는 3살 여기는 어린아이라고 돼 있는데 3살 밖의 애조차도 불평등에 대해서 반응한다. 그 정도로 이제 뇌가 그런 거에 민감하다라는 얘기죠. 음.
그러고 보면은 요즘에 어떤 또 우리 사회의 모양은 이 공정에 대한 그 공정성에 대한 이슈를 많이 제기하잖아요. 정말 근데 어떤 때는 제기하고 어떤 때는 침묵하곤 하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 어 사 채 이 지금의 어떤 사람들은 이 일이 공정하냐에 대한 부분을 많이 따져요. 이제 그런 거는 어쩌면 우리 뇌가 원래 타고난 그런 감각인데 근데 옛날에 우리의 선배님들은 보면 사실 공정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차별을 받고 있어도 침묵했거든요. 그런 어떤 타고난 감각보다는 훈련된 어떤 아니면은 위협과 이런 것들의 어떤 두려움 뭐 이런 것들에 노출되어 있었던 게 아닌가. 요즘 친구들은 원래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이런 것들을 제기했어야 되는데 못하고 요즘 친구들은 살만하니까 이런 것들에 너무 억압받지 않으니까 더 뇌의 어떤 가지고 있는 성질대로 하고 있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요 부분 읽으면서 한번 생각했었습니다. 그리고 윤리적이거나 도덕적인 결정을 내릴 때는 전두엽에 여기서 그런 결정을 한대요. 그리고 이 두 뇌의 영역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자신을 이해하거나 사회 규범을 준수하는 데 그러니까 이게 필요하고요. 이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결정이 우리 전두엽 여기에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것을 결정에 대해서 이제 평가할 때는 여기가 이제 쓰인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뇌의 각 영역이 있는데 그리고 그것에 대한 이제 다시 이제 '내가 잘했나?' 할 때 돌아볼 때는 여기에가 쓰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판단할 때는 전두엽 쪽에서 많이 하고 이게 이 부분의 평가 '이게 괜찮은가?' 뭐 이런 평가를 할 때는 뒤에 약간 안쪽으로 들어가고 그게 이제 쪼금 더 이제 한번 시간이 지난 뒤에 다시 되돌아보는 상황에서는 또 다른 영역이 그걸 또 확인을 합니다. 되게 이 뇌가 체계적이다. 체계적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한쪽에서 판단을 내렸으면 한쪽에서 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 단계가 있다는 거는 약간 이제 고급 지식이 이제 서머라이즈 되는 것 같은 느낌이거든요. 그리고 이건 그런데 중요한 건 원숭이도 이런 게 존재한대요. 예. 근데 어쨌든 이런 뇌의 구조를 연구하면 인간의 의사결정 과정을 좀 더 깊이 알 수가 있다. 예. 그게 이제 내용이고요. 누가 어떤 책임을 맡아야 하는가 이렇게 저 썼는데 얘가 이 챗GPT가 갑자기 이렇게 답변 부제를 달더라고요. 좋은 리더십이 뭐냐고. 내용을 보더니 리더십 내용 같았나 봐요. 똑똑하죠? 없는 없는 부제도 달아. 이게 챗GPT가 요점 정리한 거예요? 예. 요점 정리한 거 제가 뒤에 발췌한 거는 제공했고 걔가 발췌한 거 갖고 그 챕터별로 정리해 준 거예요. 그냥 그걸 우와. 되게 자연스럽죠, 문장이. 제가 정리한 거보다 잘 요약한 것 같아 가지고 좀 '야 이거' 이게 그럼 책에 있는 내용 정리 플러스 챗GPT의 정보값이 들어간 건가? 챗GPT가 위아래를 좀 이렇게 연결해 준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가 정리한 건 되게 단절돼 있잖아요, 쭉쭉쭉. 근데 그걸 이렇게 쪼금 비슷한 것들 묶고 해 가지고 엮은 거예요. 예. 이게 신기해요. 그래서 이게 좋은 리더가 무엇이냐 이거 얘기인데 여기 책의 내용도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좋은 리더는 조직의 목표를 달성시키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는 게 중요하대, 영감. '아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고 하는 뭔가 영감을 주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하네요.
예, 이를 넣어서 큰 도움이 되는 사람이 좋은 리더래요. 그래서 근데 그 사람들의 어떤 갖춰야 될 능력은 이 사회 지능과 어떤 좀 유연한 어떤 그 분석 지능이라고 하는 게 결국 현재의 상황을 파악해서 여기에 가장 적합한 해를 제시하는 거잖아요. 이게 없으면 이제는 그냥 바로 정해진 답대로만 막 할 건데, 그게 아니라 이때는 이렇게 저때는 저렇게 해서 이게 유연하게 대응하는 지능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 어떤 여러 사람들의 어떤 공감을 얻어가면서 정확히 방향을 제시해서 빠르게 갈등을 해결하고 다양한 견해를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고, 이 사람들의 능력은 이렇게 얘기해요. 신경 통합 능력을 통해 리더의 능력이 평가될 수 있다. 그래서 이 신경 통합 능력이 여러 어떤 상황에 그 노드들을 이렇게 통합해 가지고 뭐 여러 개가 뭐 정보값이 들어왔을 때 그걸 종합하는 능력, 그래서 분석 결과를 빠르게 내는 능력, 뭐 이런 걸로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능력이 평가를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런 능력 평가가 있나요? 되게 오래된 것처럼 얘기는 하던데. 그리고 이제 해로운 리더는 남을 속이고 강압하고, 이게 되게 중요한 요소인 것 같아요. 속이고 강압하고. 예, 이러면 안 된다. 그리고 이제 좋은 리더는 신뢰를 얻기 위해 이런 게 있어요. 원래는 큰 것들을 해결해 주는 게 저는 리더라고 생각했어요. 신뢰라는 거는 큰 문제들을 해결해 주는 것들이 이 신뢰의 어떤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했는데, 이분은 그게 아니고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일상의 소소한 행동, 일상에 뭐 하나 있잖아요. 뭐 이게 식단 하나를 선택하는 부분도 되게 좋은 경험을 줄 수 있는 그런 어떠한 것들 하나조차도 다 중요하다. 그래서 이런 경험들을 공유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일상생활에서 계속 불러서 신뢰를 주고 같이 뭔가 조그만 거라도 같이 결정을 하고 그것이 맞았다는 것에 대해서 서로 공감하고 그 사람한테 그런 효능감을 주고, 이런 밀착되는 게 되게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이분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기업의 경영진, 여기서 이제 또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는데, 경영진은 하급자와 회사의 비전과 목표를 공유해야 된다. 그러니까 보통 회사의 비전과 목표를 얘기를 할 때 이 부분은 중역들하고 많이 합니다. 중역들. 주변에 이제 있는 사람들이기도 하고 그 사람들이 어 하 하위로 잘 전달해 줄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전달을 하는데, 제가 우리 회사에서도 몇 명의 준역들한테는 내가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보니까 말단의 직원들이나 아래 직원들은 전혀 우리 회사가 무엇을 하는 데인지, 어딜 향해서 가고 있는지 전혀 모르더라고요. 얼마 전에 제가 경험했는데, 그래서 제가 볼 땐 이런 것 때문에 좀 더 경영진이 하급자라고 했을 때는 바로 밑에 중역도 있지만 그 아래 말단까지도 이 비전이나 목표를 계속 전달하는 역할들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야지 이 하급자들이 혁신과 프로젝트의 중요성이 전달이 되고 이를 통해서 이제 자신의 목표와 역할을 이해하고 공유할 수 있다. 그러면 자기가 뭘 해야 되는지, 우리 회사가 어떻게 가는지에 대한 벡터가 있다면 거기에 자기의 벡터를 맞추면 이게 되게 큰 역할, 벡터에 벡터를 플러스하면은 더 커지잖아요, 힘이. 근데 나는 회사는 이쪽 방향을 보고 있는데 직원은 이쪽 방향으로 하면 벡터 값이 여기 중간 값으로 해서 적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그것을 합의일치시키는 게 큰 힘이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분이 되게 하고 있고, 그렇게 해서 의도를 명확하게 소통해서
하급자들이 훈련된 주도권과 분별력 있는 위험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뭐냐면 훈련된 주도권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어떤 일을 이렇게 분명한 목표와 그걸 주고 그걸 해나갈 수 있도록 하는 주도권을 하급자한테 위임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해서 하급자가 그 미션을 다 알잖아요. 내가 뭘 해야 될지 알잖아요. 그러면 어떤 상황이 만났을 때나 어떤 위험이 있을 때 이 미션을 달성하기 위해선 이거는 이 위험 정도는 감내하고 가야 되겠습니다라고 하는 분별 있는 위험을 피하지 않고 그냥 뚫고 나가는 이런 어떤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어떤 회사의 비전과 목표에 끊임없는 공유가 되게 중요하다라고 이거 되게 많이 좀 깨달았어요. 그래서 리더는 이런 어떤 여기 잠깐만 예. 음소거를 잠깐 해야 되겠어. 소리가 계속 잡음이 들어서 저기 오방희 의원님 소리. 예. 네, 됐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네, 리더는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리더가 갖고 있는 역량은 여기 바로 뇌의 47번 유형이 있대. 여기 전전두엽인가 그쪽 47번 유형이 여기 이런 균형 있게 이런 것들을 유지해주는 역량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러면 리더는 타고나는 것이다. 이 전제가 맞는 걸까요? 어떨까요, 교수님? 저 이런 뇌에 이런 영역이 있는지 몰랐어요. 뭐 마이크 꺼져 있어요, 교수님. 아니 리더가 타고난다면 경영하기 재미가 없다고. 그러면 그렇잖아. 그렇게 학습이나 훈련을 통해서 리더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해야 희망이 있지. 타고난다 그러면은 그 이미 운명론이잖아. 운명론, 결정론. 그러네요. 아니, 이게 타고났다는 의도는 아니잖아요. 알죠. 근데 이제 저 47번의 영역이 네. 잘 발달된 사람은 더 타고난 거 아닌가? 아니 훈련된 거일 수도 있는 거지. 예, 근데 원래 있는 걸 잘 사용한다든지. 그러니까요. 근데 제가 이제 좋은 리더들을 저도 그런 리더가 아닌 것 같고 좋은 리더를 만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강 교수님 좋은 이대예요. 강 교수님이 훌륭하죠. 여기 나는 여기 나쁜 리더들 많이 만나서 예. 가까이 가면 저 특성이 아주 잘 보이거든. 가까이 측근이 되면 일어나는 현상. 측근이 되면 네, 확실히 보이는 현상. 그러니까 자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또 하나가 통제 소재라고 하는 게 있는데 통제 소재라고 하는 거는 다시 얘기하자면은 어떤 내적인 어떤 성취도나 어떤 성향인데 이 통제 소재 내부 성향, 내부자, 통제 소재, 외부자 이렇게 나눠지거든요. 이게 뭐냐면 통제 소재 내부자는 나 안에 되게 이 강한 그게 있는 거예요. 뭐라고 해야 되나 그런 자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일에 어떤 일들을 다 제정하고 내가 주도적으로 일을 성취해 나가는 거죠. 내 기준으로. 이게 되게 강한 사람들을 통제 소재의 내부 소양이 있는 거고 이 통제 소재의 외부 소양이 있는 사람은 뭐냐면 뭔가 일이 내가 주도하는 게 아니라 외부의 어떤 요건에 의해서 내 일이 실패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극명하게 얘기하자면 내부자의 경우에는 통제소재 내부자의 경우는 이 일은 내 탓이야. 내가 못했어. 내 계획을 못했고 실행이 안 됐어. 내 탓이야.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그런 사람들이고 외부자는 뭐냐면 이거는 난 열심히 했지만
이 태풍이 와서 아니면 저 사람이 저렇게 해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됐어요. 이거는 내 탓이 아니에요. 이거는 요게 만약 갖춰졌으면 훨씬 더 잘 됐을 거예요. 이런 어떤 것들로 이게 외부로 탓을 돌리는 게 외부자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에 보면 이제 통제자 내부자는 보통 이제 그 기업의 회장 있잖아요. 오너들 완전히 그 밑바닥부터 올라간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많고, 외부자는 이제 보통 그중에 직원이나 임원, 뭐 임원 중에서 이게 뭐 그런 사람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하여튼 이 이것에 의해서 이제 개인의 어떤 스트레스 레벨이나 그래서 통제 소재 내부자는 스트레스나 이런 거 우울증에 되게 빠지기가 쉽대요. 왜냐면 자기 책임이고 자기가 잘못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강하기 때문에 그게. 근데 외부자는 오히려 그 문제가 이제 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건 내 탓이 아니고 저 탓이야 이렇게 하고 그 상황을 금방 극복한다는 거예요. 내부자들은 그냥 바로 끝나는데. 그래서 이게 아이러니하다라는 얘기를 이분이 쓰시더라고요. 밑에 이제 발제 내용에 그 내용이 있긴 합니다. 근데 이제 개인의 이제 성취도, 스트레스 레벨, 우울증에 대한 영향을 이게 내부자냐 외부자냐에 따라서 영향을 주고 있고, 통제 소재. 그 내적 보상에 대한 내적 보상에 기반한 동기부여가, 그런데 되게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이렇게 진취적으로 뭔가 하게 하려면 그 사람한테 뭔가 이렇게 외부적인 어떤 보상에 대한 것들을 주려고 노력하는 그것도 좋지만, 그것보다 더 큰 거는 잘하고 있다, 인정 욕구 있죠.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이분은 쓰시더라고요. 오히려 퇴사에 되게 그런 게 영향을 준다, 오히려 그런 얘기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는 경영진이 직원을 대할 때 이거는 내가 할 일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그냥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하수인 부리듯 막 그렇게 하는 그 경영진들 있잖아요. 나하고 저기 말단 직원은 뭐 나하고 상관없는 걸로 생각하고. 근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내적 보상이라고 하는 부분은 경영진이 그래서 직원들을 존중하고 공동 목표를 가진 팀의 구성원으로 대해야지 이들이 그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직원들을 대하지 않고 존중하지 않고, 또 공동 목표를 같이 할 파트너라기보다는 그냥 어떤 수족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런 어떤 좋은 어떤 기제가 발휘되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리더로 만들기 위해서는 스스로 자제력이 필요하고 생산성을 향상이 된다. 이를 통해서, 자제력을 통해서. 그래서 이런 어떤 일정 준수, 운동 습관을 기르는 것들도 이걸 이게 원칙으로 잡고 하는 것도 생산성이 향상된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줘? 라고 했을 때 반드시 그때까지 하도록 만들고, 뭔가 스스로의 어떤 좋은 습관을 만들 때 그것이 진행되도록 지원해주고, 이런 것들을 스스로 지켜가게 하는 게 생산성에는 되게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당연히 그럴 것 같아요. 어느 일정이든 서로 공동 작업하는데 한 사람은 느리고 빠르면 아니고 서로 계획된 대로 일정을 맞춰서 진행해주면 어쨌든 생산성은 훨씬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그 일정을 계속 줄여가면서 리더는 조직의 성공적인 결과를 이루도록 더 큰 영향을 발휘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좋은 리더는 또한 자신의 팀원의 개성과 능력을 인정해주고 그리고 최대한 활용해준다는 거죠. 그들은 팀원의 전문 지식을 존중하고 필요한 경우 지원과 도움을 제공해준다. 네, 그리고 리더는 조직 내 성장과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서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도 지원해준다. 이런 것들도 당연히 그렇죠. 뭔가 다 갖춰져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걸 가르쳐서 할 수 있도록, 부족하다면 그 부분을 가르쳐서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직의 문화를 구축하는 것도 되게, 구축하고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게 결국은 이 가치와 태도의 문제더라고요. 그 문화라는 거는 그 사람이 그 회사를 아니면 그 조직을 다루는
가치와 태도의 문제고 이걸 전파하는 것이 문화다라고 한 거고 그렇게 전파하고 그래서 투명성과 소통을 계속 강조를 해야 된다. 서로 투명하게 서로 소통해라. 걸 강조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그 가치와 태도를 같이 전파하고 이런 투명성으로 소통하는 문화가 결국 직원의 만족도와 참여도를 높이고 이직률을 낮추는 데 기여한다라고 하네요. 결국 직원이 뭐 어느 조직에 남는 건 어 연봉도 되게 중요한 요소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조직의 문화, 이런 회사를 이런 조직을 내가 '다른 데서 만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의구심에서 시작되는 거다라고 하는 얘기인데 되게 음 많이 공감이 됐습니다. 이 문화라고 하는 걸 사실 이렇게 비중 있게 생각하진 않았었어요. 그냥 어 근데 되게 중요한 거인 것 같아요. 알게 모르게 만들어진 룰이라고 해야 되나? 예, 뭐 룰이 어 잘못 만들어지거나 그 왜곡되면 이 조직 전체가 오염되는, 예, 그리고 그 뼈아픈 어떤 도려내야 되는 그런 아픔이 있을 수 있는 되게 중요한 요소가 문화구나라는 걸 좀 안게 돼 여기서 책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봤습니다. 질문해도 되나요? 네네. 네. 지금 현재로는 이제 리더를 얘기했는데 이제 회사에서 제가 생각하는 영리 기업 네. 회사에서 이제 리더를 얘기했잖아요. 예예. 이제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비영리이면서 리더가 이제 우리 교수님한테도 질문이 될 수 있는데요. 리더가 이미 임기가 있지 않습니까? 물론 회사도 저기 뭐 전문 경영인 해갖고서 임기가 있지만은요. 네. 그랬을 경우 이 리더가 이 조직 문화를 어떻게 뭐 이렇게 바꾼다든지 또는 이제 임기가 4년이나 있는 거 있을 때 어떠한 어 아까 뭐 이렇게 영감을 불러준다든지 목적이나 목표를 세워준다는데 할 때 있는 건 어렵지 않나요? 어렵지 않는가? 그래 갖고서 이제 좀 생각한 게 리더가 위에 CEO나 또는 총장이나 이런 리더뿐만 아니라 뭐 어디는 제 회사의 중간 관리도 리더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건가요? 리더죠. 네. 저는 팀장은 그 사실 뭐 자그마한 3-4명 정도의 그 위에 있는 사람도 리더긴 한데 적어도 7-8명 정도 그 운영하고 있는 팀장이 있습니까? 네. 팀장. 팀장은 되게 어떤 독립적인 리더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들이 그 팀이 임무를 받게 되는 거고 그 임무를 수행하는 것을 어느 정도 자율성을 준다고 보거든요, 팀제에서는. 뭐 대학에서는 잘 모르겠지만 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근데 그러면 이제 그 자율성을 가지고 팀을 어떻게 이끌어 갈 것인가, 어떤 문화로 어떤 분위기로 끌어갈 것인가, 이건 이제 리더의 역량이 있는 거죠. 네, 그러면은 이제 저도 이제 느끼는 것이 이제 총장의 리더십 그런 거보다는 이제 저희 이제 비영리이면서 저희 같은 경우는 제가 느끼는 거는 위에 과장이나 그런 사람들, 이제 팀장이나 그런 예. 사람들이 이제 이끌어 가면서 문화를 만드는 것 같은데요. 네. 근데 이거에 대해서 조금 이제 저도 이제 어떻게 이제 평가하고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를 잘 몰라 갖고서 이제 음. 그런 문화에 대해서 이제 그런 것 같다. 이제 이 팀장들 왜 이제 이제 보직자분들은 이제 자꾸 이제 변하니까는 덜한데 그런 사람들이 이제 오래 지속되니까는 이 행정, 그러니까 학교에 이제 교수님들하고 다르게 학교의 행정 문화가 어느 정도 이렇게 구성돼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제가 또 이제 묻고 싶은 거는 그 문화라는 거를 어떻게 파악할 수 있는지 문화가 도대체 뭔지 솔직히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이건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집단적으로 이제 술 잘 좋아하는 문화. 이거는 문화라고 저기 말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어떤 아니, 문화인데, 물론 제가 그것도 공부를 안 해서 그런가. 그것도 하나의 문화죠. 그 술로 진실한 얘기를 하고 여기서 투명성과 소통을 하는. 근데 그렇게 하냐, 회의를 통해서 하냐, 아니면 소원수리로 하냐, 뭐 그 평가와 그걸로 하느냐, 이런 것들이 다 문화의 하나의 영역인데, 교수님 한번. 그 아까 두 번째, 이게 지금 질문이 세 가지인데, 네. 첫 번째는 임기가 있는데 문화 형성을 할 수 있겠나. 예, 두 번째는 과장이나 뭐 중간관리. 예, 팀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리더라고 할 수 있나. 그건 이제 뭐 박주환 대표가 다 설명을 했으니까 두 번째는 그 조직의 사이즈하고는 상관없이 어쨌든 여러 사람을 다스리는 사람은 다 리더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학생 입장에서도 학생 회장도 리더여야 되고 그 동아리 회장도 리더가 돼야 되고 수업 시간에 팀을 프로젝트 할 때 팀장이 리더가 돼야 되고 그러니까 이게 규모에 따라 리더의 역할은 조금씩 차이가 있겠지만 어쨌든 전반적으로 리더의 덕목은 어디에나 다 적용이 된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첫 번째 그 임기가 정해진 그런 뭐 CEO나 뭐 대통령도 사실은 임기가 뭐 5년밖에 안 되니까 그랬을 때 과연 문화라는 게 그 짧은 기간에 형성이 되겠나? 된다는 게 우리 지금 그 경험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직위가 어디에 속하느냐에 따라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성격이나 그 태도 그리고 그 사람의 역량 이게 금방 그 밑에 사람들한테 영향을 미쳐요. 그러니까 여기서 문화하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뭐 그 예술, 체육, 무슨 관광 뭐 이런 문화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게 엄격하게 영어로 표현하면은 컬처가 아니고 여기서 얘기하는 문화는 클라이밋이에요. 클라이밋. 기후. 우리가 보통 기후라고 해석을 하죠. 직역하면. 그러니까 분위기. 회사 안에서 조직 안에서 어떤 분위기로 사람들이 일을 하는가.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조직의 문화라는 거는 컬처라고도 그 거창하긴 해요. 그때는 이제 장기적으로 회사가 구축해온 어떤 그 분위기 이거를 이제 오거니제이셔널 컬처 이렇게 조직 문화 이렇게 얘기는 하죠.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조직에서 문화를 얘기할 때는 분위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분위기. 그러면 대학 총장이 하나 바뀌면 분위기가 확 바뀌어요. 그 밑에 일하는 직원들, 그 다음에 각 학과의 교수들, 그리고 심지어 학생도 그 영향을 바로 받아요. 그 총장이 어떤 성격을 갖고 있나 그거에 따라서. 그래서 우리 지금 국가가 공무원들이 누가 대통령 되느냐에 따라 일하는 스타가 확 바뀌는 거 못 느껴요? 옛날에 김대중, 노무현 뭐 이런 사람들이 대통령 할 때는 공무원들이 그 민원이 오면은 민간인들한테 되게 깍듯하게 대해요. 느낌이 와요. 나는 공무원이나 뭐 이런 공무원 구청 이런 데 가서 일할 때 보면은. 근데 요새 한번 가보세요. 이것들이 기세가 등등하다고 민을 아주 떡으로 알아요. 그게 위에 사람들의 분위기가 그대로 팍 전달이 되는 거야. 예. 물론 이제 개인 따라 이제 차별은 있겠지만은 그 직위가 높은 사람일수록 그 높은 사람, 그러니까 최고 경영자의 그런 특성을 그냥 바로 닮아요. 그게 분위기가 형성이 된다. 그걸 이제 우리가 문화라고 하는 거죠.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질문이 뭐였죠? 세 번째 아까 뭐라고 그랬는데 그것도 되게 중요한 주제였는데. 네,
그 문화를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 아니면 그걸 바꿀 수 있는지, 뭐 이 방법이 뭔지. 아니, 저는 방법보다는 이거를 이제 여쭤본 겁니다. 지금 이제 마지막으로 답변을 주신 게요. 저는 문화가 고착돼 있는 거, 이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우리 이제 풍습 뭐 그런 건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어떤 고착돼 있는 건 줄 알았는데, 우리 교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답변을 주신 게요. 분위기 하니까는 답이 오네요. 맞습니다. 제가 느낌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총장님이 지금 와서 이제 제가 분위기는 바뀐 거는 느끼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문화라고 하니까는 제가 이제 이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 못해서 어떠한 뭐 이렇게 세습화된, 아니 좀 어떤 제도화된 그런 것들이 확 바뀌는가, 하여튼 그런 거를 이제 그런 것이 문화인가 생각했는데, 분위기라고 표현해 주시니까요. 그런 것 이게 같습니다. 이제 저도 이제 큰 조직은, 그러니까 예. 이게 세계가 가장 크잖아, 지금. 그렇죠. 글로벌. 이게 월드가 이제 가장 큰 조직이고, 지구에서는. 예. 그 다음에 이제 국가잖아요. 예. 그렇게 조직 단위가 클 때는 문화가 빨리 변하지는 않죠. 네. 그죠? 그게 오랫동안 이렇게 누적이 되고, 심지어 문화 한 번 바뀌려면은 40년, 50년씩 막 이렇게 걸린다고, 한 세대가 지나가야 된다든가. 근데 그 특정 영역 아니면은 작은 단위의 조직에서는 바로 분위기를 바꿔버린다. 그러니까 문화라는 게 아주 그냥 1년만 해도 금방 바뀔 수 있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저짓한다고 해가지고 우리나라 전체의 문화가 바뀌지는 않아요. 왜? 행정 조직이 행정 수반이기 때문에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행정 조직의 문화가 분위기가 바로 영향을 받는 거지. 그건 범위가 작기 때문에. 근데 한국인들의 사고가 바뀌지는 않아요. 그래서 제가 뭐 저런다고 해가지고 우리 국민성이 바뀌지도 않는다고. 국민성 자체가 바뀌려면은 뭐 한 세대가 지나가든지 1세기가 지나가야 조금 바뀌거나 이럴 거거든. 그래서 이제 민족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민족 문화에 이렇게 반영이 돼서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조직의 단위가 얼마나에 따라서 문화의 변화 속도는 길어졌다 짧아졌다 할 수 있는 것이고, 아까 이제 리더가 조직 단위에 따라서 역할이 조금씩 달라진다. 작은 팀에서, 작은 조직에서의 리더와 큰 조직에서 리더는 역할 자체가 달라요. 근데 일반적으로 아까 이렇게 맨 앞에 나와 있던 사람들을 이렇게 갈등을 조정하고 융화시키고 뭔가 이렇게 인사이트, 이렇게 영감을 줘서 그러니까 지만 잘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한테 잘할 수 있게끔 계속 북돋아주고 뭔가 기회를 주고 자극도 주고 하는 그런 게 일반적으로 모든 리더들은 공통적으로 갖춰야 되는 덕목이다. 이렇게는 리더십 뭐 이론에 나와 있죠, 그렇게. 근데 지금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문화의 부분이 보니까 이 조직 문화라고 했을 때 두 가지로 구분을 하고 있기는 하네요. 하나는 이제 오가니제이셔널 컬처라고 하는 것도 있고, 오가니제이셔널 클라이메이트 이렇게 해가지고 두 개로 나누는데, 이제 컬처라고 하면 약간 이제 고정되고 이제 의사소통의 방법이라든지 의사소통할 때 태도라든지 뭐 이런 좀 수직 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고정화돼 있는 것들도 하나의 이제 문화로 보고, 이제 거기에 이제 좀 분위기나 이런 것들로 좀 임시적으로 이렇게 어느 대에서는 그 안에서 이제 바꿀 수 있는 분위기, 이런 것들도 또 하나의 또 문화로 보고 이렇게 두 개로 보고 있는 것 같기는 한 것 같아요. 그죠? 회사도 그러니까 네. 창립자부터 예를 들어서 현대는 현대만의 문화가 있어요. 그렇죠. 정말로. 네. 그렇죠. 삼성도 그래요. 이렇게 창립자부터 전해 내려오는 알게 모르게 사람들 머릿속에 각인된 어떤 생각이 있어. 그게 이제 그 조직의 롱텀 문화죠. 장기 문화. 네. 네. 근데 이제 이재용이가 대표이사가 되느냐 아니면 뭐 누구를 또 영입해 가지고 새로운 대표이사가 또 들어오느냐에 따라 회사의 그 사람이 임기 동안의 문화는 또 달라요.
근데 그런 그렇죠. 건 이제 쇼텀이고 대개는 그건 클라이밋 분위기라고 이제 얘기하는 게 더 정확하게 우리한테 그런 것 같네요. 이해가 되죠. 약간 이제 근데 그것도 리더, 문화야. 예, 그러니까 리더의 성향이 반영된 어떤 그 결정 구조들이 이제 나오는 것들은 이제 클라이미트, 그 리더가 오래 있으면 그 나중에 이게 컬처가 되겠지만 그렇지. 그다음에 계속 바뀔 수 있으니까. 그래서 리더가 바뀜으로써 분위기만 바뀌어도 또 뭔가 이렇게 문화를 바꿔볼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게 이제 여러 번 반복이 되면 그게 이제 롱텀 문화로다가 이렇게 안착이 되죠. 음. 그러면 결국은 좀 리더가 갖고 있는 그거인 것 같은데요. 기본 소양인 것 같은데. 그게 문화와 리더를 떨어뜨릴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결국 리더가 누가 되느냐 네. 따라서 그 조직의 문화는 바뀌어요. 그러니까 훌륭한 리더를 계속 만나면 그 조직은 단단한 문화가 형성이 된다고. 그러네요. 우리 회사도 좋은 리더를 만나야 될 것 같은데. 그 정도면 잘하고 있어요. 항상 항상 마음의 짐입니다. 어렵습니다, 참. 요 7장은 완전히 경영학 교과서네. 그렇죠. 그 조직 쪽 얘기가 많아요. 그리고 여기에 다 표현되지 못한 내용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한번 진짜 읽어보면 괜찮을 것 같아요. 음, 예, 저도 개인적으로 이 7장을 가장 재밌게 본 부분 같습니다. 아니 뭐냐면요, 제가 그나마 이전까지 우리가 많은 책은 안 읽었지만은 읽은 책의 챕터 중에 가장 이해가 됐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바로 적용할 수 있고. 예. 음, 근데 또 그만큼 또 다 목말라 있다는 얘기도 있네요. 그렇지. 네, 그러면 계속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결정을 내릴 때 좋은 리더는 이렇게 데이터와 사실에 기반한 이런 판단,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 이거 당연한 건데 그 대부분은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냥 감정적으로 하지. 그리고 데이터와 사실을 듣긴 듣죠. 근데 왜곡돼서 듣잖아요. 음, 왜곡하죠. 예. 그러니까. 그래서 그들은 빠르게 변화 환경을 적응하고 이제 새로운 기회와 도전에 대처하는 유연성을 보여야 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자기의 약점을 인식하는, 그래서 그걸 개선하기 위해서 같이 노력하는 그런 리더가 되게 좋다. 그래서 이걸 또 이 챗GPT는 또 이렇게 요약도 잘 해줍니다. 한 장에 대해서 요약을 딱 해서 뭐라고 하냐면, 좋은 리더는 사회지능과 분석지능을 갖춰야 되고, 예, 그쵸? 아까 사회지능은 서로 이렇게 잘 지내보자. 분석지능은 아까 유연하게 이것을 잘게 쪼개는 이런 어떤 지능이 있어야 되고, 팀원들의 신뢰를 얻고 유지하는 데 주력을 해야 되고, 직원들의 성장과 발전을 지원해 줘야 되고, 효과적인 의사소통과 투명성을 강조해 줘야 되고, 변화에 적응하며 합리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어야 된다. 요약 너무 잘하지 않았나요? 역시 얘의 능력은 참 뛰어난 것 같습니다. 활용해 보세요. 예. 그리고 이제 그 문서 정리 쪽인데 여기는 되게 많아요. 근데 옛날 그 CD나 뭐 이런 거 플로피 디스크 관리할 때, 종이 관리할 때 이런 얘기들이어 가지고 그냥 스킵했습니다. 많은 부분을 그냥. 별로. 음, 그거는 그냥 알아서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창조적인 사람은 백일목 모드에 들어가 있을 때 가장 혁신적이다. 그래서 그 백일목 모드를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 뭐냐? 주변 정리정돈이 잘 돼 있어야 된다. 그래야지 그 필요한 부분들이 바로 검색되고 그것들이 검색된 나머지 시간을 가지고 고민할 수 있다. 예. 그게 되게 얘기하는 거죠.
그다음에 이 요얘기도 되게 재밌었는데 멀티태스킹 우리 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탁월한 능력이 있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멀티태스킹이 되는 사람들? 음. 예, 당연히 저 그렇게 생각했는데 근데 이분이 멀티태스킹 하는 사람들을 주변에서 이렇게 그 봤더니 다 형편없더라. 다 형편없더라는데 뒤에 좀 그 내용이 있어요. 내가 한번 좀 뒤에서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이 모든 측면에서 형편이 없었다. 그래서 정보를 무시하는 일에도 형편이 없고 뭔가 무시한다는 거는 이건 필요한 정보, 이건 아닌 정보 이런 것들을 이렇게 가리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잘 못해요. 그냥 무조건 들어온 대로 선입선출. 그리고 정리하는 일도 형편없고 이 정리도 이게 합치고 나누고 이렇게 놓고 이런 거잖아요. 그것도 못해. 그냥 기계적으로 막 하고. 그리고 또 하나가 전환하는 것도 거기서 그러면 이제 뭐 다른 데로 이렇게 뭔가 다른 과제로 전환했을 때 그것도 못해요. 그래서 멀티태스킹은 그거다. 신기루다. 근데 그거 잘 할 리가 없다는 게 이분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양한 면에서 불리한 상황이라는 표현을 이 친구는 요약을 했더라고요. 그냥 이거를. 그래서 놓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 이들은 관련 없는 정보를 무시하거나 정보를 정리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한 가지 작업에서 다른 작업으로 전환하는 것도 어려움을 겪는다. 되게 말이 유수하죠. 잘 표현했어요. 근데 어쨌든 이 멀티태스킹이 우리가 생각했던 거와 멀티태스킹 하는 사람이 생각한 거 다르고 되게 기계적이다. 그리고 생각 없이 그냥 하는 것들이 많다라는 부분을 이분이 보신 거고 그래서 그것보다는 아까 집중 모드라는 표현이 있었잖아요. 집중 모드일 때 결국 생산성이 더 그러니까 위대한 발명은 집중 모드일 때 됐다라는 게 이제 이분의 주장입니다. 이 멀티태스킹에 의존하는 문화, 이런 문화는 우리가 한 번에 많은 일에 신경 쓰는 경향이 있는데 결국 그 원인이 뭐냐? 이 멀티태스킹 할 수밖에 없었던 거는 정보 과부하다. 지금 이 시대가 정보 시대다.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정보가 옛날에 그 중세 시대 때는 어디 전쟁 났대라고 하면은 뭐가 필요하대 하면은 하나 정도의 정보만 이렇게 넘어와서 그걸로 6개월, 1년 평생 갈 수도 있는데 요즘은 시시각각 여러 매체를 통해서 바로바로 들어오잖아요, 여러 정보들이. 이제 이런 어떤 정보 과부하가 결국은 이건 이렇게 처리하고 저건 저렇게 처리하고 요건 요렇게 하고 이런 어떻게밖에 할 수 없는 일의 형태를 문화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최적의 복잡성 이론에 따르면 하지만 이렇게 과부하가 걸려서 우리가 처리는 하고 있지만 우리가 처리할 수 있는 정보의 양은 한계가 있다. 그래서 이 한계의 양을 초과하면 결국 우리 인간도 최적의 선택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기계적으로 그냥 감정적으로 그냥 선택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게 이제 이분의 얘기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 선택의 질이 떨어지니까 당연히 잘못된 결정을 할 가능성이 높고 항상 그렇기 때문에 당신은 실패에 대한 계획을 같이 해야 된다. 왜냐하면 잘못된 선택을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온라인 데이트하는 사이트 보면 이런 데서 보면 막 나한테 막 여러 사람이 막 대시하잖아요. 막 이런 것도 있을 때 오히려 한 사람이 대시하면 그 사람을 아주 보고 또 보고 해서 이렇게 정확하게 이렇게 보는데 여러 사람이 보다 보니까 뭐 키는 뭐 어떻게 되고 뭐 어느 집에 살고 뭐 이런 다양한 정보들을 과부하의 상태로 받아들이다 보니 결정을 내릴 때 보면 꼭 이상한 것을 기준으로 결정을 내린다는 거죠. 그래서 의사결정에 되게 부정적인 영향을 많이 준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동시에 그러면서 이분이 따라서 중요한 것은 동시에 얼마나 일을 처리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보 환경을 얼마나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관리해서 관리하느냐가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이 체계적으로 관리해서 결국 뭐 하는 거냐? 잘 구조화한다는 거죠. 구조화. 폴더니 뭐 아니면 주위 환경이니 조직이니 다 이제 구조화를 잘 시켜 놓으면 수색 속도가 엄청 빨라지는 거거든요. 이 어지러진 방에서 뭔가 물건을 찾는 거와 딱 정돈돼 있는 데서 물건 찾는 건 엄청난 속도의 차이가 있잖아요. 이런 어떤 이 정보의 과부하는 결국 체계적으로 잘 고조화된 이런 습관이 되게 중요하다. 그리고 그게 이제 정리된 뇌의 어떤 근간해서 업무 효율성과 완성도가 높아질 거다. 그러면서 결국 요 검색 시간의 최소화. 요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우리가 챗GPT에 이렇게 열광하는 것도 우리 기존의 검색 엔진은 우리가 검색 엔진에 가서 뭐 이런 조직 문화라고 치면 수없이 많은 정보들이 막 뿌려지잖아요. 그러면 이 그러면 이제는 거기에다가 이제 한마디 더 묻고 싶잖아요. 아, 그런 조직 문화 중에서 뭐 클라이미트 분위기나 이런 것과 관련된 조직 문화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려줘라고 하고 싶은데 결과의 검색으로는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검색 엔진에 사람들이 이 검색 시간이 계속 늦어지고 이건가 저건가 계속 찾는데 요즘 챗GPT는 먼저 조직 문화 딱 묻고 거기에다가 그중에 기후나 태도나 이런 부분들에 중심된 조직 문화에 대한 내용 찾아줘 하면 그 내용을 쫙 정리해서 한 패러그램 한 반 페이지 정도 되는 걸 딱 정리해 주잖아요. 그걸 읽고 거기서 중요한 키워드를 딱 뽑아 가지고 내가 필요한 서류를 더 찾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검색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여주는 거예요, 지금 챗GPT라는 어떤 이런 검색 체계가. 그러니까 이런 것들 정보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런 도구들을 써서 체계적으로 검색 시간을 줄여야 된다라는 게 이분의 원리와 딱 일맥상통하게 지금 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걸 멀티태스킹으로 해결하겠다고 하는 이런 환상은 이제 벗어나서 이 정보의 흐름에 주의를 기울이면서 비즈니스 세계에 더 질서정연하게 만들 수 있고 기울이면 그리고 미래 위협을 예측하고 실패에 대비하는 계획을 세우는 것은 되게 중요하다. 그거는 조직뿐 아니라 개인에게도 중요하고 이렇게 관리하는 게 더 나은 성과를 얻을 수 있다라고 해서 7장이 끝납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또 답을 줬는데요. 이제 전 장에서 네, 우리가 이제 베이지식 추론 네, 그 네. 얘기를 베이스처럼. 하면서 이제 많은 정보가 의사결정이라는 거 하는 거에 도움을 네, 준다 했고 이 장에서는 최적 복합 하여튼 네, 최적의 이제 정보만이 그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갖고서 솔직히 잘 구조화. 헷갈렸고 그런데 여기 중간에 잘 구조화되어 있다면 뭐 네. 이제 잘 구조화되는 게 물론 이 책의 제목도 정리된 뇌지만은요 진짜 어려운 제목 같습니다. 근데 이제 뇌 구조면에서 이 남자와 여자의 어떤 멀티태스킹 능력의 그 차이가 있을까요? 그 의문을 항상 가졌던 게 그 부분이거든요. 이제 남자의 뇌와 여자의 뇌의 어떤 선천적 구조 부분에서 그러니까 남자가 되게 멀티태스킹을 못하게 진화했대요. 그죠? 인류학에 의하면. 그게 왜 그러냐면, 네. 사냥을 이제 주로 남자들이 했잖아요. 사냥을 하려면, 집중해야 돼. 한 곳에 집중을 해야지 잘못하면 생명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자기보다 큰 짐승을 잡으려면 협업도 필요하고 집중도 필요하다고. 그래서 남자들은 그 DNA가 협업을 하도록 돼 있고 한 곳에 집중하도록 그렇게 오랫동안 수십만 년간 그렇게 진화를 해왔다고 그러고 여자는 이거를 하다가도 갑자기 애 젖을 먹이다가 갑자기 밥이 끓으면 막 가서 뚜껑 열고 기름 빼야 되고 불 꺼야 되고
뭐 또 저기 뭐야 세탁기 물 아. 넘치면 또 그거 해야 되고 이게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개를 처리할 수밖에 없게 그렇게 작업 환경이 돼 있었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네. 이제 물론 뭐 여자 가운데서도 그냥 그 연구 잘하는 그 여자들은 아주 집중력이 강하고 뭐 이런 개인 특성들은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통계적으로 볼 때 남자와 여자의 성별 차이가 있다는 게 정설이에요. 아, 개인 간에 물론 차이가 있죠. 개인 간에도 같은 남자라도 막 산만한 사람이 있고 그 한 가지 몰두하면은 옆에 거는 듣지도 않아. 멀티태스킹 면에서는 분명히 차이가 있다라는 것은 뭐 저와 제 아내를 봐도 좀 근데 멀티태스킹 잘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리고 그 이게 흔히 사안 따라 사실 네. 우리가 사무실에서 근무를 하면 멀티태스킹 안 할 수가 없어요. 그잖아. 전문직이 아니면 사무실에서 근무하면은 한참 뭐 하다가 어? 그 뭐 전화 오면 전화 받아야지. 또 누가 또 결제 서류 들고 오면 또 그 사이에 전화 받으면서 결제하고 나가고 나면 또 전화하다가 또 바로 또 회의하고 막 이게 그 스위칭을 빨리 하면서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처리하는 게 일반적인 사무 환경이거든요. 근데 그걸 잘 해내는 사람들이 있어 보면은 그 하나도 꼭 놓치지 않고 여러 개 하면서도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일반적인 얘기를 하는 거지 개인별로는 다 차이가 있죠. 예. 음. 그리고 왜 그 저기 뭐라 그러지? 그 저기 뇌 질환자 이런 사람들은 이게 멀티태스킹 자체를 못해요. 이 뇌 스스로 구조가. 그래서 그렇지만 한 가지를 엄청나게 잘할 수 있어. 그래서 뭐 그 절대음감을 갖고 있다든지 뭐 연도를 알려주면은 그게 몇 년이라고 금방 계산을 한다든지 이 저 천재 가운데는 그렇게 특정 기능만 아주 고도로 발달한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은 멀티태스킹 자체가 태어날 때부터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서버트 의도적으로 내가 서버트 한 가지 집중해가지고 고도의 훈련을 쌓아서 그쪽 분야의 전문가가 되겠다고 하면은 그렇게 태어나지 않아도 자기가 한 가지에만 집중하는 훈련을 할 수는 있죠. 근데 우리 일상생활에서는 멀티태스킹 안 할 수가 없어요. 운전하면서 전화도 받아야 되고 또 근데 갑자기 뭐가 나타나면은 빨리 피하기도 해야 되고 또 이제 과자들은 먹어야 되고 이러잖아요. 그 뭐 근데 이제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가지 한다고. 그거는 이제 좀 무의식과 의식의 어떤 그 조합. 중간에서 진행이 되지만 여기서는 이제 정보 과부하라고 표현을 이제 계속 끊임없이 들어오는 정보를 그 뭔가 내가 이렇게 됐다 저렇게 됐다 막 이렇게 그 한다는 게 그죠? 어렵다라는. 이거는 모든 걸 의식적으로 한다는 걸 전제로 했을 때. 네, 그렇죠, 의식적으로. 어차피 우리 뇌는 그 컴퓨터 CPU와 같아가지고 한 번에 하나밖에 처리 못 하거든. 그렇죠. 스위칭을 하는 거지. 멀티태스킹을 동시에 하는 게 아니라 사실. 예. 하긴 저도 여러 근데 가지 여기 멀티태스킹에서 그 일장에서 설명한 그 우리의 그 처리 개수, 문제 네네. 처리 개수, 네, 그게 이어지면 저는 이제 이 정리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게 제가 보는 저기 가장 중요하게 봤던 게 그 문제를 처리하는 개수가 있는데 그게 넘어가면은 과부하가 걸리는데 개수에 있는 게 아니고 그걸 5개 처리 범주로 얘기하고 그 다음에 거기 안에 그 지난번 교수님 말씀하신 이제 확대에 대한
그게 합쳐져야지 이제 멀티태스킹을 이해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전문화됐다는 거는 그 전문화가 됐다는 거를 그 문제 처리의 개수를 벗어나지 않고 그 범주 자체 하나가 또 무한대니까 그 익숙하게 만들면은 범주 하나의 범주가 어떤 사람은 뭐 용량으로 숫자로 표현하면 100인 사람이 있고 200인 사람이 있고 300인 사람이 있는데 그게 훈련에 의해서 되는 것 같아요. 그게 마치 그 뇌의 정보 구조가 정보가 들어간 만큼 용량이 커지는 것처럼. 그래서 그게 익숙해져서 그게 하나의 범주로 통합되는 게 그 사람의 실력인 것 같고 문제 처리 용량인 것 같이 이제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학습해야만 범주화가 잘 일어나는. 예. 결국에는 그게 이제 정리된 뇌의 어떤 그 훈련 기법 같은 그런 메시지도 주는 것 같아서 저는 이제 멀티태스킹 보면서 계속 다른 얘기를 어떤 책에서 이것은 안 된다. 멀티태스킹은 인간이 할 수 없다. 어떻게 그걸 또 이분법적으로만 생각했는데 여기서는 그걸 더 구체적이게 어떻게 보면 방법까지도 요즘 그래서 학습 역량에 좀 저는 적용하고 있거든요.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네. 하여튼 이게 사람이 동시에 할 수 있는 게 이제 뭐 초당 120비트 네. 이게 되게 그 아,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 그러니까 일장에서 그걸 정리했죠. 그래서 제가. 예, 맞아요. 이게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뒤에 가서 좀 이제 어린이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칠 건가 해서 이 120비트에 가장 맞는 매체가 뭐냐면 책이래요, 책.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 그치. 읽는 글씨나 그리고 내가 이제 백일목 모드에서 이렇게 딴 생각해가면서 책을 이렇게 보는 어떤 그거에 가장 최적화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 영상은 우리에게 사실은 지금 이 상당히 우리 뇌를 혹사시키는 시대다. 그런 생각이 과부하고. 들었어요. 네. 그치. 뭐 음, 생각하고 그러니까 이 예, 생각할 없지. 여지를 안 주잖아. 예, 그러니까. 계속 들어오니까. 예. 책은 내가 좀 이렇게 조정할 수 있잖아요. 좀 읽다가 이건 뭐지? 하고 이렇게 먼 산 바라봤다가 이런 건가? 하다가 다시 보고 그쵸? 그치. 줄도 쳐가며 네. 어떤 때는 그 밑에다 이렇게 각주도 달고 자기가 네. 생각한 거를 잊지 않기 위해서. 그러니까 네, 맞아요. 그런 그 뇌의 그 지식 흡수 그 활동을 되게 다양하게 하는데 이게 그 유튜브 듣고 앉았으면은 네, 그런 걸 할 그쵸. 새가 없어. 그냥 네, 계속 쏟아져 누르고 들어오니까. 가요. 네, 맞아요. 예. 그게 이제 자기의 의도가 얼마나 거기에 자기 의지가 얼마나 들어가 있느냐. 책을 읽을 때 정보 입력을 할 때 자기의 주도권이 얼마나 있느냐. 유튜브나 동영상이 뭐 이런 게 내 의지가 아닌 그 부분이 많이 상대 쪽에 있을수록 정보의 처리 용량이 더 어려워진다고 이렇게 하는 거지. 이게 더 과부하가 걸리는 거. 맞아요. 음. 네. 일단은 그러면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걸로. 혹시 거기 아까 그거에 네. 그 로커스 오브 컨트롤 통제 소재라는 말 네네네. 그 다들 이해했어요? 그게 무슨 의미인지 그리고 어떻게 적용되는지 제가 한번 요거 그 좀 더 한번 사실 다시 거기를 요약을 좀 예, 해줘봐요. 예, 단어적으로 조사 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로커스 오브 컨트롤은 한 개인이 자신의 삶을 어느 정도 제어할 수 있는지에 대한 개념이다. 이걸 한번 제가 사실 이거 각주를 좀 달아드리려고 하다가 뭐야 못 드리긴 했는데 이런 거거든요.
결국은 자신의 삶을 어느 정도 제어할 수 있는지에 대한 개념이고, 이게 성격 심리학에서 유래했고, 내부적인 어떤 로커스 오브 컨트롤, 이게 내부적인 그 얘기 있고요. 외부적인 어떤 개인이 있고, 근데 이제 내부적인 개인은 자신의 결과를 직접적으로 자기한테 다 돌리는, 내 탓이요, 내 탓이요 하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고, 외부적인 것은 이 사람들은 이 결과를 외부에다 돌리는 이런 사람들의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그 여기서도 이제 요 두 가지 가지고서 얘기가 나오는데, 조금 뒤에 가서 이거는 좀 조금 요약이 보면 그 생산성에서 남들보다 더 영향력을 미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 간의 격차가 있는데, 그 요소는 바로 이 로커스 오브 컨트롤이다. 이 통제 소재는 사람들이 자신의 자율성과 행위 주체성을 바라보는 방식을 일컫는 용어다라고 하고, 이것이 이제 결국 수명하고 만족도, 생산성 이 세 가지 영역에 되게 중요한 조절 변수 역할을 한다고 그러거든요. 조절 변수. 그러니까 저런 세 가지를 영역에서 얘가 더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가지고 어느 쪽으로 더 있느냐에 따라서 이 영향을 주는 조절 변수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그래서 이제 허리케인이 왔다. 어디 허리케인이 왔어요. 근데 보통은 이제 그 내부 소재 통제 소재 내부자는 모든 것을 읽는다는 거예요. 그 결과를 보니까 이 사람들은 잘 나가다가 딱 허리케인이 와서 다 무너졌어요. 근데 이게 이제 미국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옛날에 그 동네가 완전 다 쑥대밭이 됐대요. 근데 요런 소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다시 재기를 못했대요. 그 다음에 무너진 데서 뭐가 살아나잖아요. 근데 요런 그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은 사업들이 어차피 이건 내 탓이 아니고 제 탓이야, 이거 하면서 자기의 어떤 것들을 그 자책하지 않다 보니까 사업이 회복된 경우를 많이 봤다는 거예요. 그런 성향에 따라서. 그래서 통제 소재 내부자는 성취도가 높고, 통제 소재 외부자는 스트레스를 많이 느끼고 우울증에 잘 걸린다. 왜냐하면 이제 계속 외부에 오는 것들을 외부 탓을 하기 때문에. 네, 그런 얘기들로 이게 이 용어를 쓰더라고요. 통제 소재, 로커스 오브 컨트롤. 이게 로커스라는 말이 로케이션이에요. 로케이션. 중심? 위치. 그치. 어디에 있느냐, 어디에 두느냐. 그러니까 그러니까 로커스. 통제 내 박사 논문이 이게 통제 이론이거든요. 컨트롤 시어리. 인간이 이게 생명의 본능이래요. 컨트롤이. 그러니까 동물들이 진화해 올 때 식물과 동물의 차이는, 물론 이제 식물 가운데도 움직이는 식물이 이상하게 있긴 있어. 무슨 뭐 선인장이 이렇게 며칠 지나면 딴 데가 있고 뭐 이런, 또 왜 이렇게 개발 선인장인가 뭐는 이렇게 벌레를 오면 딱 잡아먹는다며, 무슨 그 사슴도 잡아먹는다고 하더라고, 선인장이. 그러니까 그렇게 움직이는 식물도 간혹가다 있지만 그건 이제 좀 특이한 경우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식물과 동물을 구분할 때 식물은 한 곳에 서서 뭐 탄소 동화 작용해서 먹고 사는 거고, 동물은 움직여서 타 식물이나 동물을 잡아먹고 사는 거거든요. 근데 동물은 생존하려면 움직여야 돼요. 예. 그러니까 움직인다는 게 통제권을 내가 갖고 움직이면 내가 사는 거고, 통제권을 잃으면 내가 죽는 거죠. 그래서 이 생명체는, 인간도 이제 동물이니까 모든 생명체는 통제권을 확보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건 본능이라는 거지. 그래서 누구를 이렇게 지배하려는 것도 통제의 일종이고, 내가 공부를 하는 이유도 사실은 통제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공부를 한다는 거예요. 내가 모르면 누구한테 계속 의존해야 되고 당할 수밖에 없잖아. 근데 내가 많이 알면 다른 사람들을 거꾸로 내가 활용할 수가 있다고.
그 통제권이 나한테 있는 거죠. 그 학습 동기가 그 강한 아이들은 그 통제 욕구가 무지 강한 애들이에요. 어떤 면에서는 욕심이 많은 거죠. 그 다른 것들을 자기 휘하에 두려고 하는. 그래서 이 로커스 오브 컨트롤이라는 게 이제 심리학에서 그러니까 이게 경영 인사 관리에서 되게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예요. 로커스 오브 컨트롤이. 사람마다 이제 특성이 그 통제권이 내 내부에 있다고 믿는 사람은 자기 통제력이 강하다고 믿기 때문에 자신감이 넘쳐요. 자긍심이 있고 그리고 잘 되면 이건 내가 노력해서 한 결과야. 못 돼도 이건 내가 책임이 있는 거야. 이런 생각을 갖는 거죠. 근데 로커스 오브 컨트롤이 바깥에 있는 익스터널 로커스 오브 컨트롤 외부에 있는 사람. 그러니까 통제권이 나한테 있는 게 아니라 남한테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사람이죠. 그런 사람은 잘 돼도 남의 탓. 이건 내가 노력해서 된 게 아니야. 운이 좋아서 된 거야. 못 그렇죠. 돼도 남의 탓. 예. 예. 안 되면 그거는 내가 잘못한 게 아니야. 이거 뭐 그러니까. 토네이도가 와서 그렇게 된 예. 거고 뭐 천재지변이야 어쩌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이제 외부에 그 통제권이 있다고 믿는 익스터널 로커스 오브 컨트롤 성향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근데 이제 이거를 조직에서 적용을 할 때, 그 우리 백북스에서 처음 읽은 책 가운데 하나가 그 위대한 리더, 그러니까 그 위대한 기업에서 뭐 그런 책이 있어요. 좋은 기업에서 위대한 기업으로. 거기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그러니까 우수한 경영자들, 그건 설문조사한 거예요. 탐 피터스가 미국에 있는 기업들 그 경영자들을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 기업을 잘 이끌고 나가는 사람들은 이 로커스 오브 컨트롤이 그 상황에 따라 바뀐다는 거예요. 잘 되면 그거는 남의 탓으로 돌리는 거예요. 훌륭한 리더는. 그러니까 어떤 성과가 났어. 회사가 막 매출이 나고 뭐 어떤 프로젝트를 따고 그러면은 이거 내가 잘했다고 생각하는 거는 이게 로커스 컨트롤이 내부에 있는 거잖아요. 근데 리더들은 그렇게 안 하고 유리창을 통해서 본대. 창문을 통해서 자기 부하들, 조직의 구성원들, 그리고 나를 이 프로젝트를 딸 때 도와줬던 많은 그 지인들, 네트워크 이런 사람들 덕에 이 프로젝트를 땄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사람들한테 고맙다고 인사를 하고 포상을 하고 이런데요. 근데 이제 문제가 생기면 어떤 일이 생겼을 때는 로커스 오브 컨트롤을 안으로 갖고 오는 거야. 그러니까 좋은 거는 창문을 통해서 보고 그 나쁜 거는 거울을 본다고. 거울은 자기밖에 안 보이잖아요. 그 투명한 유리를 통해서 보는 건 다른 사람에게 그 공과를 돌리는 거고, 그 거울을 보는 거는 문제가 잘못됐을 때는 거울을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자기가 반성을 하고 내가 뭐에 부족했나 이런 것들을 한번 리마인드 한 다음에 그걸 수정을 해가지고 이제 또 새롭게 뭐 시도를 하고 진행을 하는 그런 리더들이 성공을 하더라라는 그런 설문조사가 있더라고요. 이게 한쪽 방향으로 이렇게 돼 있는 건 아니네요. 양쪽 다 네. 같이 쓸 수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로커스 컨트롤이라는 것도 뭐 하나의 개인적 특성일 수도 있겠지만은 이게 경영학 이론들이 미국 경영학은 대부분 그래요. 이게 내재화되고 고정된 어떤 특성이 있다라고 믿질 않아, 미국 사람들은. 근데 유럽 사람들은 좀 그런 경향이 강해요. 리더는 타고나는 거다. 근데 미국 사람들은 타고나는 측면도 약간 있지만 상당 부분은, 그러니까 한 80%는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리더는 만들 수 있다라고 믿는 게 그 프래그머티즘이에요. 미국의 실용주의가 그런 성향이 강해요. 그래서 이런 로커스 오브 컨트롤도 어느 정도 기질적인 측면이 있겠죠. 타고난 사람마다. 근데 이것도
훈련과 또 이런 성찰 이런 걸 통해서 문제가 생기면 그걸 내부로 들여다보고 좋은 일이 생기면 외부, 로커스 컨트롤을 외부 쪽으로 돌리는 이런 식의 일종의 이제 경영 마인드를 갖는 게 훌륭한 리더들이 보이는 모습이다. 그런 얘기들이 나와요. 아, 훨씬 그 설명이 되게 좋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계속 좀 이어갈까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 일단 요런 제가 그 상세한 내용은 사실 밑에 좀 이렇게 이거는 실제 책에 있는 내용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위에서 그 요약하면서 많이 이렇게 날린 내용들은 밑에 내용들을 좀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이제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해서 8장으로 넘어가는데요. 이제 여기서는 별로 큰 내용은 없어요, 여기는. 그래서 보통 이제는 아이들이 접하게 되는 게 이 당시 이분은 위키피디아를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당시 위키피디아가 좀 막 생성되고 있는 시기였던 것 같아요. 지금은 되게 많은 여러 가지 검증을 겪었잖아요. 이 당시에는 그 조금 가짜 지식도 많았던 것 같아요. 이런 어떤 그 편향이 발생을 한다, 이 오류가 많다.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할 것은 이런 어떤 그 정보를 평가하고 진실과 거짓을 구별하고 그리고 편견과 반쪽 진실을 확인하는 법, 그리고 그것을 비판적이고 독립적으로 생각하는 능력을 아이들한테 가르쳐야 한다는 게 이제 이 정보의 과부하 시대, 정보 과부하 시대에 위키피디아와 같은 이런 매체들, 뭐 뭔가 데이터를 전달해주는 매체들이 생기는데 인터넷에 그런 홍수 속에서 잘 끄집어내는 게 중요한데 그게 이제 비판적 사고와 판단력을 기르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 정보의 홍수 속에서 이게 얘기를 했고 그리고 그것을 하려면 이제 정보에 대한 소양이 있어야 되는데 이제 다양한 정보 소스 그러니까 인터넷 찾을 때 꼭 위키피디아 같은 데에서만 찾지 말고 좀 더 전문가들의 어떤 홈페이지나 데이터나 아니면 논문이나 이런 것들을 좀 다양하게 봐라. 한쪽에서 보지 말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반드시 정보의 제공자의 신원, 후원자, 제휴관계 누가 승인하는지까지도 좀 보고 이 정보가 오염될 소지는 없었는지 확인해라 이거고요. 그리고 창문 골라 열기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거는 뭐냐면 원래 이렇게 메일로 이렇게 그 투자 정보를 주잖아요. 어떤 회사에 투자 정보를 주는데 투자 정보를 거기서만 습득하는 거예요. 이 투자자가. 다른 데도 분명히 가서 확인도 해봐야 되는데 그 사람이 메일로 주는 것이 처음에는 긴가민가 하다가 나중에는 확신하는 이런 어떤 식으로 그 메일을 보내는 사람을 그렇게 딱 골라서 그 내용만 보내주는 그런 걸 이제 창문 셀렉티브 윈도잉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 메일만 보게 만드는 거죠. 이것도 한계가 있다. 이런 것에 빠지면 안 되고 그리고 또 하나가 이건 교수님께서 옛날에 많이 얘기하셨던 건데 상관관계인데 인과관계로 얘기하는 이런 유혹. 이건 그냥 상관관계가 서로 있는 것뿐이에요. 그냥 서로 얘가 등장하면 얘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어떤 비슷한 어떤 연결이 된 것 같다라는 것까지인데 얘가 발생하면 반드시 얘가 온다라고 하는 인과관계로 풀어버리면 이건 완전 다른 얘기잖아요. 그런 추론들을 많이 발생하니 주의해라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수치 정보를 다룰 때는 일반적인 상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뭐냐면 이 상식이 있어야지 이 경계 조건을 설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정보는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인데 왜 1억으로 나오지? 뭐 이런 것들을 수치 정보에 대한 상식이 있어야지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논리적이고 비판적인 사고를 가르쳐 줘야 된다. 그래서 경계 조건은 가장 낮은 값과 높은 값을 의미하고 그 값의 근사치를 알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뭐 정확하게 뭐라고 알 수 없지만
대충 이 정도에 대한 부분들, 대충 그 정도에 대한 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림짐작하는 능력, 그게 정보평가에 처리하는데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저런 수치 정보를 속일 때 참작할 수 있다는 거. 이거는 제가 이 제목을 써줬는데 챗GPT가 써줬어요. 제가 안 썼잖아요. 아까 이렇게 비었잖아요. 그 내용은 너무 좀 뻔한 내용이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비었는데 지가 채워줬어요. 그래서 야, 이런 역할도 하네. 이게 휴리스틱스잖아, 이게. 대충 그 정도. 예, 어림짐작. 예, 예.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근데 그 내용이 그냥 쭉 나왔는데 한번 읽어보시면 그냥 이해가 되는 내용이어서. 근데 특별한 내용이 없어요. 이렇게 딱 끄집어낼 게. 근데 그런 내용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연필로 글을 쓰는 것 말고 뭘 할 수 있지라고 하는 제목인데, 우리가 가르쳐야 될 중요한 기술 중 또 하나는 창의력과 문제 해결 능력이다라고 하는데, 이 창의력에 대한 어떤 그 정의를, 창의력은 독창적인 생각을 통해 새로운 연결 관계를 발견하고 기발한 아이디어를 시도하여 습관적인 사고방식을 벗어나게 하는 것이다 라는 거거든요. 교수님, 우리 창의성과 어떻게 인맥상통하는가요? 모델링이 들어가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좀 뭔가 시도하는 습관, 이 시도가 모델링인가? 그치, 시도도 모델링이고, 예, 모델링에서 꼭 갖춰야 될 게 이제 창의적 설계. 예. 이렇게 표현을 해줬더라고요. 그리고 평생 배우고 탐구하는 자세를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 지식을 습득하는 걸 놀이 감각을 일깨워줘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보통 뭔가 생각하고 학습하는 거는 진지하고 심각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즐거운 과정이 있다. 이걸 경험하게 해줘야 된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 효능감을. 그래서 아이들의 이런 문제를 발전시키려면 또, 그리고 하나가 이제 실수할 수 있는 여유도 줘야 되고 새로운 생각과 아이디어를 탐구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정보를 얻는 곳에 대해서 확인해야 되는 거. 이게 이제 우리가 여러 군데에서 정보를 얻는데 이런 어떻게 이걸 좀 적극적으로 검증을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정보의 출처가 어디냐, 그리고 알의 중요성에서 애들이 이제 그 서로 다른 아이디어, 그러니까 서로 다른 어떤 그 생각, 믿음에 대한 관점, 예, 다양한 관점에 대한 이해, 이 편견을 줄이면 서로 이제 그러면서 안다는 거죠. 서로 안다는 거는 다른 부분들을 알고 거기에서 나의 것을 정리해가는 과정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노잉이라고 하는 거를 그냥 뭔가 안다, 그냥 뭐 그냥 그것도 알고 저것도 알고 이게 아니라 서로 얘기해가면서 다양한 관점을 통해서 나의 것을 뭔가 이렇게 만드는 과정으로 표현을 했어요. 이 보면 알미란 다른 믿음에 대안이 없는 상태를 말한다. 이것은 교육, 그리고 다른 많은 아이디어를 접해보는 것이 그렇게도 중요한 이유이다. 다른 믿음에 대한 존재하는 상황에서 무엇이 진실인가를 두고 정보와 증거를 바탕으로 선택할 수 있고, 우리는 아이들에게 타인에 대해, 그리고 타인의 관점에 대해 좀 더 이해의 벽을 넓힐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한다 하면서, 이 알미라는 것이 계속 다른 믿음에 대한 것들을, 다른 믿음의 대안들을 계속 알아가는, 그것을 관심을 가져가는 그런 어떤 거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이제 이런 문학 작품을 읽을 때 이런 등장 인물에 대한 성격과 행동을 예측하고 이거를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이게 전전두엽 피질의
역할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인물의 감정과 동기가 이해돼서 공감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되게 도움이 된다고요. 그리고 백일목 모드는 이게 사실 이제 창의성이 발휘되는 모드인데, 이 독서를 통해서 뇌의 백일목 모드가 활성화가 많이 된대요. 그래서 이 백일목 모드에서 뇌에는 창의적 사고와 문제 해결의 능력에 향상에 되게 도움을 준다. 우리 독서 모임이 되게 중요하다. 같이 읽는 게. 그런 거고요. 그리고 이게 뇌의 기본 모드라고 하더라고요, 원래. 집행 기능은 이젠 이런 목표나 이런 것들을 관리하고 진행하는 거고, 이 공감 능력 및 관리자는 이제 소설이나 이런 문학 작품 이런 것들을 즐기는 것, 이게 다른 사람의 감정과 관점을 이해하고 공감하고 상황에 적절하게 대처하는, 이분이 계속 얘기하는 게 공감 능력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공감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게 되게 제가 잘 못하는 아닌가? 공감 잘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근데 아, 나도 이게 약해. 우리 교수님, 소셜, 문학적 논픽션, 음악, 교수님 음악하고 미술 이런 거 잘하시지 않나요? 춤도 잘하시고. 미술, 예술 쪽은 되게 관심 갖고 이제 좋아하기도 하는데, 이게 소설을 안 읽어서 그런가, 이게 좀 정서적인 측면 이런 게 좀 약한 것 같더라고. 너무 이성을 너무 중시하는 것,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쵸. 예, 다른 분들은 어떠십니까? 그게 나도 교수님하고 동감이 되는데요. 예. 그 전에도 말씀하셨는데 소설을 읽으면 그게 해결이 될까요, 교수님? 소설을 읽어야 그 맥락 이해도 잘하고 상대방의 마음을 빨리 파악을 한다고 하더라고. 어, 근데 소설을 안 읽은 지가 꽤 됐고, 작년에 이제 억지로 왜 그 뭐 스카팡에 간 게 뭐 이상한 소설들 이렇게 읽었잖아. 파우스트도 읽고. 맞아요, 맞아요. 예, 작년에 좀 읽었는데 오랜만에 보니까 좀 낯설더라고. 그 문학 책을 읽는 게 익숙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합리성 따지고 이성적으로다가 오랜 세월을 사는 거야.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말씀에도 공감이 가는데 또 어떤 면에서는 그냥 저를 보면서 내가 보는 나, 다른 사람이 보는 나가 있잖아요. 근데 교수님도 이제 만약에 교수님이 이제 교수님 자신을 보시는 나잖아요. 근데 저희가 볼 때는 저는 아까 말했지만 정서적으로 공감 리더로는 정말 유연하시고 수용성이 넓으시거든요. 근데 이제 어쩔 때 이성을 쓸 때 굉장히 날카로우시잖아요. 근데 저도 이제 제 자신을 볼 때 그래서 전에도 소설 얘기를 하셨는데 근데 제가 볼 때 교수님 그 부분은 어떤 면에서 상대적으로 더 좋다고 판단되는 거. 근데 소설을 안 읽으셨다는데 왜 저게 저렇게 좋을까? 반대로 생각한 게 그런 생각을 해봤을 때 결국 소설이라는 게 다른 사람의 역할이나 입장을 많이 경험하고 그런 걸 이해하는 거라면 소설보다 더 강력한 게 많은 사람하고 관계하는 실제적인 그 관계 경험 그게 소설 역할보다 더 강력하게 들을 것 같은데 교수님 소설을 읽는 대신에 많은 사람하고 관계하시잖아요. 네. 그게 아마 또 있지 않을까. 근데 그 텍스트하고 조금 다른 거는 텍스트의 주도권은 내가 더 갖고 관계는 그거에 또 미묘한 차이가 있는 거 뭐 그런 거 같은데 네. 관계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그런 쪽에 정서적인 부분이 낫지 않을까. 왜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냐면 소설을 많이 읽는 사람들을 제가 봤거든요. 책 중에 오히려 이성을 안 쓰고
이 소설을 많이 읽었는데 다른 사람 입장을 더 많이 생각한다라고 오히려 그게 아니고 또 소설의 세계에 있더라고요. 그런- 이제 그게 장르별 우리가 이제 얻을 수 있는 그 훈련의 기회라는 게 이제 통계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지. 뭐 교회 다닌다고 사람들이 다 착해요? 응? 교회 안 다니는 사람만큼도 그 관대하지 않고 남을 사랑하지도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교회에 많어. 그러니까 그 아니 왜 내가 정서적으로 좀 부족하다라고 그러니까 공감 능력이나 이런 게 부족하다고 느꼈냐면 사실 어제 우리 집안에 큰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뭐 그 완전 코마 상태에 처남이 있는데 살 가망은 없는 것 같아. 어제 자살을 했거든. 그래서 119로 불려가서 지금 중환자실에 있는데 뭐 거의 가망이 없어요. 근데 사실 시그널을 여러 번 보냈거든. 근데 나는 이제 여동생이니까 우리 집사람이 충분히 대응하고 케어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내가 참 무심했다는 생각이 되게 많이 나는 밤에 잠을 못 자겠더라고. 미안해서. 그렇게 집사람을 통해서 신호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과연 나는 뭘 했나. 나는 맨날 책이나 읽고 뭐 응? 그 이성적인 거 이런 거에만 그 관심을 갖고 살았지. 그렇게 생각하니까 온갖 생각이 다 드는 거야. 이제 그 뭐 형제들한테도 내가 과연 뭐 지는 잘났다고 교수하고 뭐 책 읽고 돌아다닌다고 잘난 척은 하는데 과연 내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내가 뭘 어떻게 하고 있나 이런 거 생각하면은 되게 소홀한 거야. 그런 게. 그 처갓집에 대해서도 참 너무 이성적으로만 내가 그 사람들을 대한 것 같고 이렇게 다정다감하게 다가가고 그런 것 같지가 않고 그래서 이게 과연 옳은 삶인가 하는 그런 회한의 밤을 어제 보냈어. 그래서 그런 얘기야. 그러니까 이제 공부한 사람들은 아무래도 뭐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어떤 공감을 한다고 하는 것도 이성적인 문제에서의 공감이지 그냥 순수한 어떤 다정다감한 모습은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그런 측면이 나는 되게 소홀했다. 예, 부족하고. 그리고 거기 있는 사람들 다 비슷한 생각 했을 거예요. 거기 아들들 둘이나 있고, 누나도 있고, 우리 집사람이 이제 동생이고, 그 다음에 남동생도 있는데, 그 사람들도 다 그런 후회들을 했지, 어제. 일이 나고 나니까 그런데, 그렇게 신호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거를 미연에 방지할 정도로 그 사람한테 관심을 안 가졌나, 못 가졌나. 이런 게 후회가 되면서 내가, 이게 정서적으로 좀, 부족하다 이런 걸 느낀 거예요. 사실 그래서 한 말이었어. 네, 좀 잘 서로 마음이 해결되길 바랍니다. 네, 네, 혹시 아이고 말씀 괜히 분위기가 이상해졌네. 며칠 전에 근데 근데 우리가 참 저는 많은 걸 놓친다는 생각이 들어요. 살다 요거 보면. 소설 얘기하면서 제가 이게 이게 간접 경험이잖아요. 소설이라는 게 결국은 내가 그렇죠. 경험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그 문학 작품을 통해서 하는 간접 경험이고 뭐 드라마도 마찬가지고 뭐 다 이제 그렇긴 한데 그 소설을 많이 읽는다고 해서 이게 어느 정도 그 가치관이 형성되고 자기의 어떤 모든 것들이 이제 형성되고 나서
소설을 읽으면 과연 그것이 얼마만큼의 공감 능력을 확산하는 그 역할을 할까? 그거는 저는 회의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맨날 제 아내라든가 아줌마들이 드라마에서 하는 여러 가지 무슨 뭐 일일 드라마라든가 주말 드라마를 보면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나쁜 놈 욕을 하고 이제 하지만은 실제로 그 공감이 과연 자기 삶에서 다가왔을 때 그렇게 공감이 될까? 저는 사실 소설이라든가 문학 작품 뭐 이런 것들이 직관 형성되기 전에 많이 읽어서 대단히 많은 간접적 경험을 하는 거는 유효하다고 보지만은 그 사람의 뭐 예를 들어 가치관이라고 하는 것이 거의 뭐 한 50대에서도 바뀔 수도 있고 하지만은 결국은 40, 50 넘으면은 거의 고착화돼서 바뀔 가능성이 없다고 보는 것이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맞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말씀인데요. 약간 그게 공감을 못하겠다. 그러니까 왜 시나 소설 이런 작품들을 이렇게 읽다 보면 공감 능력이나 어떤 그런 정서적인 측면이 발달한다고 보는 거는 그 작품이 그런 의도로 쓰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인들이 보면 나도 그 백북스 운영하면서 많은 시인들을 초청을 해가지고 직접 만나서 이제 식사도 하면서 이렇게 개인적인 그 접촉을 할 시간이 꽤 많았어요. 우리나라의 그 유명한 시인들. 근데 그분들이 하나같이 뭐 예외도 한두 사람은 있겠지. 근데 거의 내가 만난 시인들은 거의 다 되게 공감 능력이 뛰어나고요. 그냥 순진 그 자체야. 착해. 그냥 노인네인데도 그렇게 착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하고 이렇게 질이 달라. 시인들이 그런 특성이 있고 소설가도 내가 아는 사람들은 되게 다정다감하고 이렇게 따뜻해요. 그렇게 사람 대하고 하는 게 그러니까 이제 아마 직업적 특성인 것 같아서 근데 그렇잖아. 그런 소설을 읽는다고 이 사람이 공감 능력이 생긴다고 보장할 수 없겠지. 근데 이제 그런 우리가 감정이입을 해서 소설가나 시인들의 그 작품 세계로 푹 빠져들어서 그 사람들과 내가 이게 동화되는 이렇게 경험을 많이 하면 그러면 이제 공감 능력이 생기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문학을 하는 사람들의 주장이고 내 생각에도 저도 이제 시를 되게 한 300여 권 책을 시집을 놓고 이렇게 머리맡에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아무 때나 빼서 이렇게 그냥 이렇게 쫙 펼치는 시를 이렇게 읽고 그래. 그게 정화를 하더라고 사람 마음을 좀 그 시를 읽으면 특히 이제 정호승 시 하면은 가슴이 절절해지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자꾸 접하는 게 내 마음을 이렇게 다시 리셋을 시키는 그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는 그런 문학 작품들이 좀 정서적인 면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게 아까 말씀한 것처럼 저는 이제 오히려 학생들이 소설을 먼저 읽으면요. 세계가 먼저 거기에 들어갔을 때 오히려 다른 실제적 관계, 거기에 공감 능력이 오히려 떨어지는 자기 세계, 또 다른 세계, 이제 사실 세계와 동떨어진 또 다른 세계. 이게 또 이제 웹툰이나 또 이런 세계가 더 동떨어지고 이제 어떤 차원이 다른 세계에서 사는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들어보고 어른들도 또 그런 느낌을 보던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소설이나 오히려 문학을 좋아하는 이성적 이런 거나 철학이나 이런 쪽에서 오히려 그런 책을 또 멀리 하는데 공감 능력은 제가 느꼈을 때 그렇게 관계 능력에서 이렇게 그걸 읽었기 때문에 더 높다는 생각을 못하는 그런 경우도 좀 봤는데 오히려 우리가
시나 소설 같은 거를 많이 관계에서 많이 경험한 사람들이 이렇게 시도 자기가 좀 써보고 우러나와서 막 그런 걸 느껴봤던 사람이 갑자기 이제 시를 딱 봤을 때 막 너무 접촉이 잘 된다든지 소설도 어떤 상황에서 내가 경험한 어떤 걸 봤을 때 이렇게 느껴오는 거. 지금 오늘 정리하는 데도 지금 우리 박상호 박사가 7장 얘기하는데 저는 이제 8장에서 이게 어제 자기 분야 있잖아요. 자기가 공감되는 게 언어로 매듭될 때, 언어로 들어올 때 결국에는 그 언어가 나의 공감과 그런 언어가 주는 어떤 실제적인 좀 내 감정의 매듭을 더 확신을 준다고 할까? 뭐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공감 능력 관계에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하면서 그게 텍스트로 또 확연하게 들어올 때 그게 이게 결국은 되는 것 같은 결국 그래서 그걸 일치하게 느껴지면서 그게 상호 향상되는 게 아닌가 저는 또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네, 그럼 요 마무리 좀 할게요. 그러면 네. 그 요 네 개의 그 순서가 조금 이렇게 연결이 돼요. 이 다양한 소스를 참조해라. 하나만 보지 말고. 그리고 그걸 받아들일 때는 좀 비판적인 사고를 가지고 받아들여라. 그래서 비판적으로 그걸 옳고 그름을 잘 챙기고. 근데 그런 정보들을 어쨌든 정보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게 되게 좀 재밌는데 이제 구조와 패턴이 나온다는 게 이게 중요하거든요. 많아질수록 구조와 패턴이 나온다. 그러면 그 구조와 패턴을 잘 정리해서 지식화하고 정리를 해서 잘 그걸 해라. 그 범주 안에 그 구조화를 시켜라. 그렇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게 이분의 어떤 전체적인 이 책을 쓰신 이유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이 책을 쓰신 이유가 결국 이 지식의 구조화를 통해서 정리되는 정리하는 것이 이제 뇌가 결국 그런 것에 적합하게 돼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것 같아요. 그래서 원칙에 따라 정보를 얻고 처리, 활용하는 능력을 갖춘 사람들이 보다 효과적으로 지식을 확장하고 창의적 문제 해결을 발전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고 이렇게 개인의 능력 향상시키는 것은 결국 사회 전체의 지식 발전에 기여할 것이다. 라는 게 이게 챗GPT가 요약한 겁니다. 진짜 잘해. 그 사회 잘하죠. 발전까지 아주 언급을 하네. 그래서 네. 9장은 제가 그냥 정리를 잠깐 그 챗GPT한테서 했어요. 9장은 한번 읽어보시고요. 다음 책으로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9장은 그냥 결국은 뭐냐면 효과적인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정보를 우선순위를 정하고 간소화하는 방법을 배워야 된다. 이게 결국 뇌가 뇌가 인식할 수 있도록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제 그것의 방법은 휴리스틱이라고 해서 이제 짧은 규칙들이나 구조나 이런 룰을 계속 이렇게 만드는 걸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것뿐 아니라 이제 직감을 또 이용하는 것도 중요하다. 우리가 무의식의 직감들이 있잖아요. 그런 신비한 힘이 아니라 이건 뇌가 무의식적으로 정보를 처리하고 분석하는 결과물이다. 그러니까 직감을 너 활용을 해라. 라는데 근데 직감은 가끔 속일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한 분석과 함께 사용해야 한다. 라는 게 그 내용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감정을 얘기하는 거죠. 의사결정에 미치는 감정이 있는데 감정은 긴급성을 제공하고 행동을 취할 동기를 부여함으로써 의사결정에 가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거죠. 이 감정이 상당히 긴급한 어떤 판단이나 이런 거를 할 때, 결정을 할 때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근데 이게 감정은 합리적인 사고를 우선시하지 않는다면 편향적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조심해라 라고 해서 이렇게 9장을 정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총론으로 복잡하고 정보 과부하된 세상에서
효과적인 결정을 내리기 위해 합리적인 사고, 직감, 감정을 균형 있게 조화시키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전체적인 것을 예, 챗GPT가 다 해주셨습니다. 정말 잘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질문이요, 아, 질문. 박 네네. 이사님. 챗GPT와도 수고 많으셨고요. 누가 수고 아니, 많이 한 거야? 챗 GPT가 많이 한 거야? 아니, 박 이사님, 예. 저기 IT CEO답게 이거 어떻게 사용하는지 좀 알려줘요, 간단하게. 어떻게 만들었냐고, 챗GPT를. 이거 한 것만. 이거요? 시뮬레이션을 좀 알려줘봐. 이건 그 과정을 하나 보여드리겠네. 예, 그것 좀 한번 보여줘요. 예, 잠깐만요. 조금만, 그러면 시간 잠깐 괜찮으시죠? 예, 좀 기다릴게요. 아니 우리 그거 얘기하는 동안. 찾는 동안에 아까 내가 그 저자 이름을 헷갈려서 정정을 하나 해야 될 것 같아. 탐 피터스도 뭐 탁월한 기업의 조건 뭐 이런 책을 썼고 위대한 기업의 조건 뭐 이런 책을 썼어요. 근데 좋은 기업을 넘어 위대한 기업으로라는 책을 쓴 사람은 탐 피터스가 아니라 짐 콜린스. 짐 콜린스. 네, 짐 콜린스 책에 그 얘기가 나와. 아까 그 로커스 오브 컨트롤. 그 아, 거울을 네네. 보는 리더, 창문을 보는 리더. 예.